네가 죽은 줄 알았다. 목포행 비행기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음모론이 생기게 됩니다. 크고 하얀 도화지에 매직으로 점 하나 작게 찍은 것처럼 눈동자가 엄청 작더래요. 살인을 시작하게 되면 살인이 가면 갈수록 잔인해지고 폭력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절대로 가지 않고 난 엄마와 같이 평생을 있을 거다. 안녕하세요. 괴담을 보다 디와 제시카입니다. 오늘도 패널분들 모시고 오싹하고 또 현실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영 형사입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기사 박예율입니다. 오늘도 역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993년 7월 25일. 학원 선생이었던 가명 광자 씨가 계셨습니다. 그날 마침 지방에 살고 있는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야 했고 급하게 다음 날 목포행 비행기를 예약하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의 학원 수업은 다 끝내야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했고 그 중간에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엄마, 저 내일은 좀 목포에 장례식 때문에 내려갑니다. 소식을 전하고 수업이 끝난 건 새벽이었습니다. 보통 그래요.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씻고 잠을 청하면서 내일 장례식에 입고 갈 옷들과 여러 가지를 챙긴 후에 이제 잠에 들게 되는데요. 그날 밤 광자 씨가 꾼 꿈이 매우 기이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뿌연 연기 속에서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동 저고리를 입고 이게 무슨 한국무용인지 또는 뭐 무당분들이 추는 춤인지 막 춤을 춰요. 그냥 넋놓고 보고 있었죠. 이분이 아무런 표정도 없고 이 춤이 기뻐서 추는 춤인지 슬퍼서 추는 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 춤 사위가 점점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막 격해지고요. 그녀가 막 거의 옷이 휘날리도록 춤 사위를 날리다가 어느 순간 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광자 씨도 꿈에서 깨게 돼요. 그런데 보통 잠에서 깨면 꿈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근데 전날 밤에 그 꿈의 장면은 결코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시계를 딱 봤어요. 봤더니 오후 비행기였거든요. 너무 늦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물론 새벽에 자서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평소에 알람을 맞추고 자는데 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지? 그것도 장례식 가야 되는데? 근데 이미 비행기가 떠난 후였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야 이놈아, 너 전화를 왜 안 받노?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요? 순간 어머니가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네가 죽은 줄 알았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인데요? 했더니 목포행 비행기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바로 TV를 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TV 뉴스를 통해서 사건 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었어요. 목포로 향하던 비행기가 산 중턱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산 중턱에 비행기 기체가 걸쳐져 있는 모습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고요. 저 비행기에 지금 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무섭고 놀랍고 또 한편으로 광자 씨는 그래도 내가 늦잠을 잔 덕에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구나 라고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TV 화면을 보다가 순간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지금 기자들이 계속 이 기체들을 막 보여주고 구조 현장들이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그 비행기 동체 날개 부분? 거기가 색동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두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아시아나항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순간 이 모습이 지난밤 색동 저고리를 입고 막 춤을 추고 있던 그 여인과 어쩐지 겹쳐 보이는 겁니다.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서 어제 막 그렇게 춤사위를 하던 여성이 픽 쓰러진 건 나한테 혹시 사고를 예견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참고로 이 추락 사건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1993년 7월 26일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목포로 가던 비행기였습니다.
2시 10분에 비행기가 떴고 3시 15분쯤 목포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당시 목포 공항에 있던 이 영암지대가 굉장히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3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그게 실패했고 결국에는 3시 50분에 이 공항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해남 한 뒷산에서 이 비행기가 발견이 됩니다. 이날 사고로 66분이 사망하셨어요. 광자 씨는 내가 그 66명이 아니라는 게 너무 다행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혹시 거기 있었더라면 하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또 한 번의 추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음모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모두가 아는 사건이에요. 해남 사고로부터 약 20년 정도가 지난 2013년 7월 7일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 214편이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오는 길 전혀 문제 없었고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죠. 그리고 비행기가 바퀴가 딱 내려져서 활주로에 닿는 순간 갑자기 불꽃이 막 피더니 비행기가 막 중심을 잃었고 그 불길이 빠르게 비행기 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행기가 휘청휘청 거리더니 이미 날개, 꼬리 다 잘렸어요. 정말 너무도 위기의 순간이었죠. 이후에 다행히 비행기가 잘 쓰게 됐는데 즉각적으로 미국 쪽에서 구조 요원들이 가고 그 상황은 실시간으로 미국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됩니다. 어쨌든 이건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사망자도 나오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날 비행기에는 아시아나 항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중국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약 140여 명의 중국 사람들, 특히나 10대 아이들이 미국으로 여름 캠프를 가기 위해서 이 비행기에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약 60여 명의 미국 사람들이 있었고 한국 사람들은 7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비행기가 해외 공항에서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니까. 그런데 사고를 듣던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7월 7일 날 발생한 사고인데 한국인들이 77명이 타고 있었네? 뭐야, 왜 이렇게 7이 많이 들어가? 라는 이야기였어요. 게다가 생각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해남 추락 사건도 7월 달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우연의 일치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사고가 난 아시아나 항공 편이 보잉 777호예요. 또 하필이면요. 게다가 이게 운행이 된 지 7년 차인 비행기더라고요. 자동차와 달리 비행기는요, 사실 7년 차가 됐다고 하는 게 엄청난 중고로 쳐지는 게 아니라고 해요. 경력 20년이 되신 한 조종사분한테 물어봤더니 비행기가 10년 정도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새 걸로 여긴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신식 비행기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봐라, 그 항공편이 214편이지 않았냐. 그것도 다 더하면 7이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7에 대한 괴담이 돌기 시작합니다. 왜 아시아나 항공은 유독 이렇게 7이라는 숫자에 불운의 기운이 있는 걸까?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 로고에도 7이 있네요. 이렇게 할까요? 어디 있죠? 아시아나 항공 7. 사실 우리나라에서 7이라는 숫자는 보통 행운의 숫자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아시아나 항공과 관련돼서 7은 우리에게 불운의 숫자라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건 사람들의 두려움에서 나온 괴담과도 같은 음모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내가 그런 괴담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야, 7이 행운의 숫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엮여지니까 더 이상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기가 싫으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수비학적인 관점에서 1이 상징하는 거, 2가 상징하는 거, 3이 상징하는 거, 음모론에서도 특별히 나오는 숫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얘기도 이제 음모론처럼 나오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이렇게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음모론 주장을 하고 싶진 않아요. 네, 음모론 네, 주장하는 네. 건 아니지만 수비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이벤트는 뭐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숫자와 연관이 되어서. 그렇죠. 네, 저도 수비학을 깊게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7이 상징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고 그게 불운의 숫자로 상징이 되진 않아요, 보통. 네. 근데 수비학이 뭡니까? 수비학 같은 경우에 이제 네.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이라고 해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계산하고 풀어내는 방식인 건데 3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는 무교에서 3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신의 숫자고 삼각형을 상징하기도 해요. 창조, 유지, 파괴, 마고, 궁이, 소위 할머니,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심지어 성부, 성자, 성령, 불교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 것처럼 각자 의미하는 또 그 각자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또 다릅니다. 그러면 그 수비학을 공부하면 정말 궁금한 건데 혹시 로또에도 도움이 되나요? 근데 이 얘기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그 로또 숫자들이 뭔가 수비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음모론이 또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제가 뭐 맞아요 아니요 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네. 궁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선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임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번 사연은 제보자 A씨가 군 입대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인터뷰할 당시 이 사건의 내용이 너무 기묘한 방향으로 이어져서 A씨뿐만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인 가명 미영씨 그리고 지선씨까지 총 3분을 연달아 인터뷰했던 공포실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당시 A씨는 군 입대를 앞두고 학생 때부터 쭉 알바를 해오던 곳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A씨가 3년 동안 일을 했던 곳이라 함께 일했던 직원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과도 되게 친했대요. 그래서 입대 전에 짧게 여행을 가자 해가지고 강릉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때 모인 멤버가 단골 손님 6명 그리고 직원 3명 총 9명이 출발을 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차를 2대에 나눠서 가게 돼요. 우선 단골 손님이었던 동민 씨의 차에 A 씨를 포함한 남자 셋, 여자 둘, 총 5명. 네. 그리고 또 다른 단골 손님이었던 민석 씨의 차에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4명, 총 9명이 차 2대로 떠나게 돼요. 인원이 많아서 여행길은 금방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그렇게 정신없이 떠들다 보니까 끼니 때가 되었어요. 일행들은 간식도 사 먹고 화장실도 갈 겸 가평 휴게소에 들르게 됩니다. 근데 이 휴게소에서 이상한 일이 생겨요. A씨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A씨와 함께 동민 씨의 차에 타고 있던 미영 씨가 갑자기 민석 씨의 차에 타는 뒷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영 씨가 차를 바꿔서 타는 거죠. 네. 참고로 당시 A씨가 신검 시력 2.0이 나온 상태였고 시력이 아주 좋은 상태죠. 민석 씨의 차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미영 씨의 복장이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빨간색 반팔티에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먼저 인원이 다 찬 민석 씨 차가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A 씨가 동민 씨의 차량에 타면서 동민이 형, 미영이 민석이 형 차 타고 가더라. 그렇게 말을 했고 동민 씨의 차도 곧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민 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근데 전화를 건 사람은 뜻밖에도 미영 씨였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한다는 말이 막 울먹이면서 도대체 다들 어디냐고 막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아직 휴게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지도 못한 말에 다들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 다른 일행들 차량이죠. 민석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A 씨가 전화를 받았는데 문제가 좀 생겨서 잠시 갓길에 차를 좀 세웠다. 그러니까 먼저 가라. 그렇게 한 거죠. 뭐 이쪽도 뭐 일이 생긴 건 매 한 가지니까 뭐 곧장 차를 돌려서 미영 씨를 데리러 갔어요. 그렇게 여행지에 도착하고 보니까 앞차, 그러니까 민석 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다들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캐물어 보니까 차를 갓길에 멈추게 된 그 사연이 기묘했어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먼저 출발한 민석 씨의 차에 타고 있던 지선 씨가 깜빡 졸았대요. 근데 그때 가위에 눌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미영 씨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지선 씨의 목을 조르더라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겨우 가위를 풀었고 지선 씨가 많이 놀랐는지 막 울면서 속이 안 좋다고 하면서 그래서 차를 세우게 된 거래요. 자, A 씨가 휴게소에서 본 미영 씨의 뒷모습, 그리고 지선 씨가 겪은 가위 눌림 이야기가 어쩐지 묘하게 이어졌던 터라 일행들은 한바탕 난리가 났대요. 근데 다행히도 여행 중에 또 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까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낙에 어디서 들어볼 수도 없을 법한 이야기라 저는 당시 사건 당사자 두 분과 추가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먼저 가위에 눌렸던 지선 씨. 워낙 강렬한 기억이었던 탓인지 그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선 씨가 그날 너무 피곤해서 휴게소에서 출발하자마자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때 가위에 눌렸다고 해요. 몸이 굳은 상태로 의식은 또렷한데 눈이 딱 떠지는 순간 옆에 누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빨간 티셔츠에 검은 반바지를 입은 미영 씨가 있는 거예요. 네. 속으로 생각했죠. 미영이가 왜 여기 타고 있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옆에 있던 그 미영 씨가 지선 씨의 무릎 위에 올라타더니 목을 막 조르더라는 거죠. 미영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막 당황해하고 있는데 아, 이거 미영이가 아니구나 라고 느꼈대요. 바로 눈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왜요? 눈이 어땠는데? 그 지선 씨의 표현에 따르자면 크고 하얀 도화지에 매직으로 점 하나 작게 찍은 것처럼 눈동자가 엄청 작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미영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그 몸을 짓누르던 무게감이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가위에서 풀려났어요. 사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소름 돋는 가위 눌림 썰이구나 할 텐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사실은 진짜 당사자라고 할 만한 미영 씨의 근황이었어요. 인터뷰 당시 미영 씨는 제보자 A 씨와 10년이 넘도록 연락이 안 되던 상황이었어요. 다행히도 A 씨가 열심히 수소문해 주신 덕분에 연락이 닿았죠. 그리고 그때 A 씨도 몰랐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미영 씨는 그때 A 씨가 군입대를 하고 나서 그 빈자리를 채워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미영 씨가 마감조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이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방금 가게로 오는 골목길에서 미영 씨를 봤는데 내가 인사를 했더니 모른 척 쓱 지나가더라. 그래서 평소에 친절했던 미영 씨여서 아, 내 목소리를 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하고 가게로 온 건데 지금 가게에 와보니까 다른 옷을 입고 떡하니 있더라는 거죠. 미영 씨는 가게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장도 달랐고요. 그냥 그때는 뭘 잘못 봤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날 그 매장 점장님이 자꾸 혼잣말로 아,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영 씨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아까 1호점에 점검을 가는 길에 미영 씨가 일하던 그 2호점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에서 미영 씨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붙이기도 어렵게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는 거죠. 그래서 쟤 무슨 일 있나 하고 1호점으로 갔대요. 근데 당시 1호점에는 1, 2호점을 둘 다 볼 수 있는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거기 화면을 보니까 미영 씨가 아까랑 다른 옷을 입고 카운터에 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 거죠. 옷을 갈아입었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당시 가게에는 옷을 갈아입을 만한 휴게실이나 사물함도 없었고 그리고 그 때문에 직원들은 항상 출근하면서 빈손으로 출근을 했어요. 결국 사람을 잘못 본 거겠지만 묘하게 얼굴이 너무 똑같았다는 거죠. 그때 문득 미영 씨는 어제 단골 손님이 했던 이야기 그리고 예전에 겪었던 그 강릉 사건 그게 떠올라서 점장님에게 물었어요. 혹시 어제 무슨 옷을 입고 있더냐? 그랬더니 빨간 티셔츠에 검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끔찍하게도 종종 매장 주변에서 미영 씨 목격담이 계속 나와요. 이상하다. 네. 평소에 미영 씨는 오컬트적인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귀신조차도 안 믿고. 미영 씨에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본인부터가 그런 걸 믿지 않으니까 어디에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뒤져서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나 사연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검색을 해봤대요. 그리고 한 가지 해법을 찾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 대부분이
특정 장소 주변에서만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미영 씨 본인도 유독 가게 주변에서 그런 목격담을 경험한 거죠. 결국 미영 씨는 거기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게를 그만뒀고 그때 당시에 연락하던 가게 사람들과 전부 다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통했는지 몰라도 그 후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진 않았어요. 어쩌면 이게 개인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에는 공통의 목격자가 너무 많아서 정말 소름 돋았던 사건이에요. 대체 지선 씨의 목을 조르고 가게 주변을 맴돌던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혹시 옛날에 쌍둥이 아닐까요? 쌍둥이. 보통 이런 걸 도플갱어라고 네. 하잖아요.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이제 주변을 맴돌고 그게 이렇게 두 사람이 만약 마주치게 되면 그중 하나는 죽는다. 그렇다고 이런 하더라고요. 얘기도 있던데. 근데 도플갱어일까요? 글쎄요. 목격담이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당시 인터뷰할 때 처음에 A씨만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진행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려서 지선 씨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 연락이 끊겼던 미영 씨와도 연락이 닿아서 이런 에피소드를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마주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저는 평소에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데 잡아서 일을 시킬 것 같아요. 너는 방송하거라. 나는 편집을 하겠다. 너무 효율적인 업무체계가 만들어지겠는데요? 똑같은 생각 아닐까요? 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50대 50 하면 되죠. 네. 50대. 네. 그럼 똑같은데 내 걸 50 주고 제 걸 50 받으면 번갈아 가면서 편집하시고 이러시는 형사님은 혹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심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쌍둥이 형을 어디다 버렸나. 진짜 형사님도 한번 예. 보내주셨 네. 역시 역시 현실적. 현실적. 역시 현실적이십니다.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연쇄살인범에 관한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저번에 연쇄살인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석사를 할 때 경찰 행정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네. 그 연쇄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에서 일단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테디 번디라는 그 유명한 살인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여성을 30명을 성폭행하고 죽이고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테디 번디가 살해했던 그 사건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연쇄살인이라는 개념을 냈고 연쇄살인이라는 개념이 이론적으로는 3건 이상의 살인이 각각의 장소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를 말하는데 그 3건 이상의 살인이 각각의 이제 냉각기가 있어야 돼요. 심리적 냉각기.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 좀 이 사람이 이제 좀 캄다운 됐다가 다시 또 이제 살인의 욕구가 생겨서 또 살인을 하고 또 정상으로 왔다가 다시 살인하는 건이 3건 이상이 돼야 그걸 연쇄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쇄살인범들의 또 특징을 보면 대부분 어렸을 때 부모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정신질환에 시달렸던 사람들이고 부모들이 그렇게 상태가 안 좋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유년기에 케어를 못 받죠. 그렇죠. 정서적인 학대, 육체적인 학대를 받고 또 청소년기에도 그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자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발육을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걸 발육이 돼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합니다. 발육이 안 됩니다. 발육이 안 되고 그리고 일단 살인을 시작하게 되면 살인이 가면 갈수록 잔인해지고 폭력적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대상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대요. 살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연구가 진행이 안 될 때는 FBI에서 연쇄살인 유형을 2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체계화된 유형, 그리고 또 하나는 비체계화된 유형입니다. 체계화된 유형이라는 거는 사전에 범인이 그 살인자가 계획을 하고 살인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계획을 짜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살인자는 지능이 좀 높아요. 평균보다 높고 사회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외모도 괜찮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살인을 하면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신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유형은 비체계적인 유형인데, 이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계획된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화가 감정이 폭발해서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지능이 좀 평균보다 낮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살인을 하면 그냥 방치라고 합니다. 계획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방치하고 뭐 중요한 증거품 그것도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이제 점점 그 연구가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홈즈와 디버거라는 학자가 1980년대 100건 이상의 연쇄살인 그리고 연쇄살인범들을 직접 인터뷰해가지고 4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좀 더 세분화가 되네요. 세분화된 거, 예, 좀 더 연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례도 많이 쌓였고, 그게 이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망사권쾌, 망사권쾌로 이렇게 외웠어요. 사자성어네요. 예, 예. 망사권쾌로 외웠는데 첫 번째는 망상형입니다. 망상형. 그러니까 환청 또는 환각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라는 지시를 받는 거예요. 대부분 정신분열증이 맞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자체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듣고 망상을 듣고 망상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 자체를 즐기는 건 아니고 살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살인 현장도 뭐 어떻게 훼손을 하거나 증거를 없애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망상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살인은 사명형. 사명이라고 하면 영어로 이제 미션인데 미션. 어떤 임무,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사명이라는 게 왜곡된 생각이죠. 예를 들면 자기는 이제 부도덕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 예를 들면 성매매 여성 그리고 동성애자를 난 죽여야 된다. 그게 내 사명이다. 그래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살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즐기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그런 우리나라 살인범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힌트 주십시오. 여성을 마사지사를 강호순. 죽였던 네. 유영철. 유영철입니다. 유영철이 대표적으로 사명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살인 자체가 목적이었죠. 대신에 자기는 처음에는 나의 사명은 부자를 죽이는 게 사명이었다. 맞습니다. 바뀌었네요, 사명이. 예, 부자를 대상으로 살인을 범죄를 저질렀고 그 후에는 유흥업소 종사자하고 사귀었다가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부도덕한 유흥업소 종사 여성을 죽이겠다 해서 그렇게 저지른 거죠. 그 사명이란 게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이 생각하는 부여하네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다 왜곡된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권력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를 잡아서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하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거를 계속 주입을 시키면서 어떠한 이제 우월감이나 그런 걸 느끼면서 희열을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최악이에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한 두 유형과는 약간 다른 게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문을 하고 괴롭히면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느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살인 자체보다는 그 과정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그래도 결국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경우는 없나요? 살리면 연쇄살인범이 아니죠. 예, 이건 다 살인자를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쾌락형. 쾌락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쾌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성적인 쾌락.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성적인 쾌락. 강간하고 죽였던 우리나라에서 조두순, 강호순. 강호순. 예. 강호순이 여성들을 버스 정류장에서 유인해서 네. 성폭행하고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인을 도구로 삼는 거죠. 그런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약간 가학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면서 일종의 희열감을 약간 느끼는 네.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우리는 킬러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죽이고 돈을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쾌락입니다. 청부살인업자들. 예, 청부살인업자도 이제 일종의 쾌락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난번에 국내에서 이제 연쇄살인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다면
그건 그거고 분명 새롭게 떠오르는 범죄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요즘에 문제되는 거는 연쇄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화를 주체를 못해서 그냥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네. 해를 가는 경우 가끔 보지 않습니까? 묻지마 살인. 예, 묻지마 살인 그런 게 문제죠 이제는. 근데 맞아요. 그거는 가장 큰 문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묻지마 살인 그런 게 좀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묻지마 살인이 예전처럼 이제 과학기술이나 수사력이 발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묻지마 살인이 이제 이어지면 이게 연쇄살인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 예. 근데 단건으로 끝나니까 그게 묻지마 살인이 되는 거죠. 한 건이 발생하면 바로 검거를 하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안정감이 네. 들지 않아요? 너무 편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그냥 보기만 해도 안심이 되네. 맞아요. 제가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경찰 동료들이 다 하리라고 믿습니다. 든든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은 슬플 수 있는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제가 되고 이제 신내림을 받고 장시간 동안 그 무병을 좀 앓고 있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무병을 앓고 있다가 신 받고 3개월 정도 회복이 되는 기간 신령님들께서 이제 몸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그 사이에 구청에 참관도 하고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배우고 이론적인 공부, 실기적인 거 되게 좀 바싹 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선배들이 위에 많고 후배들은 원래는 참관을 해서 눈으로 보고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이제 교과서적인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했고 어느 날 한 제갓집이 이제 굿 일정이 잡히게 됐어요. 그 제갓집에 굿 일정이 잡혔는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사전 정보를 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시간도 많았고 몸 회복에도 집중하면서 선배들이랑 보내는 시간도 많았지만 제 개인 시간도 좀 많았기 때문에 소식을 좀 듣지 못했는데 일정이 잡히고 그 전날에 저희가 이제 구청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상차림하고 연기 달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들어가서 선배들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보조해드리고 하고 그 저녁에 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마저 해야 되는 상차림들이 있어요. 진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안주상 구청에 보시면 맨 앞에 상들이 있잖아요. 여기 무구 올려져 있고 그 진설을 이제 아침에 이모님들이 혹은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거기 하나하나 진설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조상상에도 차리고 그런 걸 다 마무리하고 한 9시, 10시쯤에 이제 그 제갓집께서 이제 방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전 정보가 없었어서 그냥 그때 처음 뵀었는데 키가 굉장히 크시고 여자분인데 모델이신 줄 알았어요. 실제로 직업이 모델이신 줄 알았는데 모델은 아니었고 사업을 이제 하시는 분이었고 꽤 그래도 사업 수완이 좋은 분이셨어요. 저분은 참 화려해 보인다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동시에 갑자기 들어오는 게 겉에 보이는 것과 너무 다르구나. 상당히 외롭고 무언가 안에 계속 있는데 제가 그때가 애동이고 아직 그 트레이닝이 좀 덜 돼가지고 뭔지 정확히 모르고 뭔가 잘못됐어 라는 것만 이제 파악이 된 상태예요. 어차피 제 일이 아니고 저는 이제 도와드리는 참관자로서의 역할이니까 입을 쉽게 떼지도 않았습니다. 제 성향도 좀 그렇고요. 일이 시작이 되고 그분께서도 역시 이제 저희가 이제 정법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정법이 맞고요. 법사님께서 이제 축원을 해주시고 그 제갓집께서 이제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합장을 하고 계시는데 눈물을 벌써 이제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의 의미는 제가 그 감정선을 그때 읽었었는데 안도감과 그 지나온 세월 그 사람으로 다친 한들이 같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시작과 동시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안쓰럽다 하는데 도중에 애기들이 좀 잡히더라고요. 왜 애기지? 갑자기 왜 애기가 나오지? 했는데 일단은 진행이 계속 돼야 되니까 저 참관자니까 조용히 제가 징을 담당했는데 이제 징을 치면서 계속 이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거세지더니 뭔가 영가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조상들이 보이고 신가물, 그러니까 신의 제자는 아닌데 신가물, 가물들이 막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일반인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조금 거부감이 드는 기운도 같이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일은 진행되고 부정의식, 모든 굿 일정에는 부정을 쳐요. 제갓집께서도 기존의 외부 세상에서 부정을 타서 이제 구청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싹 걷고 이제 새 옷 입듯이
그 다음에 조상천도 들어갔습니다. 조상천도를 하는데 역시나 영가에 많이 감기셨던 분이라 한 분 한 분 이제 올려드리고 마무리가 됐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거세지는 그 영시를 실은 사제가 굉장히 거세지더라고요. 근데 딱 하는데 애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징치다가 저도 이렇게 봤는데 태아령이 실리더라고요. 태아령이 실렸는데 그 태아령이 너무도 억울한데 긴 시간 동안 너무도 억울한데 내 엄마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긴 시간을. 근데 엄마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술 마시고 자꾸 그 불건전한 방식으로 가니까 애기는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왜 나를 낳을 수 있으면서 왜 그랬는지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조상당에도 못 올라가서 계속 맴돌다가 엄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면서도 막 증오 감정도 올라오고 이해도 올라오고 저희가 그걸 보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제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래는 뒷배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스승님 옆에서 의복을 이렇게 입혀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절대로 감정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근데 그때만큼은 이제 뒷배 보셨던 선배도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눈물 훔쳤고요. 징치다가. 굉장히 감정적인 순간이었고. 그렇죠. 아기의 그 마음을 저희가 너무 잘 느끼다 보니까 그리고 역시나 제갓집도 고개를 숙이고 못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라는 말밖에는 못 하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아기는 엄마를 위한다고 엄마를 달래주면서 나 이제 갈게. 자진해서 옷을 받아가겠습니다 하고 옷 받아서 이제 가더라고요. 제갓집도 고개를 그 순간에도 못 들었어요. 못 들고 계속 오열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조상천도가 됐다고 해서 몸 안에 빙의가 돼 있거나 이러한 어떤 영가가 이렇게 몸 안에 집을 짓거나 이럴 때는 조상천도를 해도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데 사실 체크를 안 해도 알죠. 거기에는 스승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스승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빙의자이기도 했어요. 조상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빙의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끝나자마자 이불 깔고 불 끄고 곧바로 태기에 쉬는 시간 없이 들어왔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스님께서 초식을 여시고 최면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초식을 진행을 하시고 의식을 열어서 깊게 과거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마음을 열게끔 유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인해 다쳤고 태아령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루만진 상태로 들어가야 됐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진행이 됐고 눕혔습니다. 그때 스승님 포함 4명의 사제가 거기에 이제 지느치고 있었고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찐 머리 위에 천공자리라고 해가지고 어디로 보낼지 정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영가가 어디로 튀지 못하게끔 제가 막는 역할을 했었는데 한 선배가 하나하나 잡으면서 빼고 있고 그 영가 역시도 너무나도 오랜 시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독했어요. 그래서 이 숙주, 이 제갓집을 가지고 막 이렇게 몸도 못 움직이니까 막 욕도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사제에게 막 좀 이상한 소리도 막 하고 그래서 막 감정을 흔들어 놓으려고 막 하는데 그 선배는 특징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아서 뭐 그냥 철벽처럼 그냥 탕탕탕 이렇게 튕겨내면서 할 거 하시더라고요. 강제로 또 빼지도 않았고 적당히 회유하시면서 다 빼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될 쯤에 제갓집이 너무 지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시고 그 여자분이시니까 이렇게 체력도 아무래도 좀 낮은 편이라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저 역시도 이제 좀 편하게 해드린다고 이렇게 기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좀 어루만져 드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뭐가 잡히더라고요. 이건 또 뭐야 했는데 또 애기예요. 또 애기인 거예요. 제가 근데 말을 안 해도 어차피 선배가 알 거라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선배는 가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태기가 안 된 것도 알았고 이분께서 너무 지쳐하시니까 잠깐의 시간을 주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선배님이시네 하고 저도 이제 달래주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그 자리에 있던 3명은 다 알았던 거죠. 말을 안 해도. 선배가 자 애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기가 한 명이 아니고 제 기억에 3명에서 5명 정도였어요. 굉장히 다수의 태아령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께서 말을 안 하셨는데 임신 중절의 횟수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네. 그게 이제 퇴기할 때 다 나와버린 거죠. 초식을 진행을 안 했으면은 또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 잡겠지만 초식을 열은 상태라 모든 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지만 곧바로 잡혔어요. 그 애기들은 아까 그 애기들과 다르게 증오심이 너무나도 많고 엄마에 대한 원망이 너무 높아서 엄마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육신의 숙주, 너의 어머니들이 너무 아프다, 너희들이 빨리 가야 된다는데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고 절대로 가지 않고 난 엄마와 같이 평생을 있을 거다 라는 입장 표명을 했어요. 저희가 강제로 빼면은 제갓집이 그 5태아령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컨디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빼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선배도 그거를 이제 파악했는지 계속해서 이제 회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안 먹혔어요. 어떻게든 이 육신의 자리에서 나는 엄마에 대한 어떤 증오와 애정을 표현하겠어라는 그 감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회유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배가 그러면 강제로 뺄 거야. 일단 집을 불태울게 해서 원래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애기들 상대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제갓집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집을 부수고 강제로 이제 올려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들어있는 공간을 부수고 네. 보내버렸다 이 말이죠. 네, 귀신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그 어디 갑니까? 그 홀령들은? 이게 천공 자리에 앉은 조상당으로 보내거나 뭐 예를 들어 김씨면 김씨 조상당에 보내버리거나 선왕이라는 곳이 있어요. 선왕이라는 곳에 보내버리거나 그래서 묶어버리거나 여러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에 보내버리거나 바다에 보내버리거나 하는데 조상당에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대기를 탈 수 있습니다. 집 주변에서. 이게 안가품이죠. 그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상당에 보냈고 근데 한 번에 나가지 않았어요. 속였던 거죠. 분명히 2명은 나갔는데 3명이 남았는데 나간 척을 한 것들이 잡힌 거예요. 그건 역시도 선배가 잡아냈고 이제 소리를 팍 지르시면서 이번에 안 나가면은 너희들은 소멸할 거다. 그 소멸의 의미는 환생 불가예요. 조상당에 올려보내지 않고 환생 불가 소멸을 겁박을 주신 거죠. 그랬더니 깨갱해가지고 결국에는 3명을 한 번에 다 빼셨고 제갓집은 이제 녹초가 되셔가지고 지쳐 계셨어요. 그 한들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전부 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마음들 그 제갓집의 개인적인 어떤 사람으로 다친 그런 것들까지도 선배가 다 이제 빼주시고 마지막에 저희가 2 팔을 붙잡고 하나 둘 셋 해서 일으켜 드릴 때 소리를 왁 지르게 해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것까지 쑥 올라와서 쑥 뱉거든요. 저희는 그 기운이 보이니까 그렇게 지시하는데 간혹 이걸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다시 눕힙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싹 지르셔가지고 모든 게 다 빠져나가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임신 중절 그 다음에 뭐 태아령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남자기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중요성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제가 그 일 이후로는 임신 중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신 중절이 특별한 요건 하에서만 원래 허용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임신 중절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알찬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는데요. 이율님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역시 오늘 2분의 괴담 얘기도 너무 재밌었고 여기 형사님의 현실적인 얘기 또한 제가 또 완전히 몰입해서 들어서 오늘 역시도 너무 재밌게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 한편의 강의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연쇄살인을 한 가지로 판단할 수 없다.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잘 배웠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제가 뭐 알려드린 작은 지식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보니까는 형사님한테도 배우지만 또 이렇게 매번 저는 태귀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제 퇴기하실 때 어디에 이렇게 딱 자리에 앉으실지도 그림이 좀 그려지고 손 부족하시면 제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늘 매주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래도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